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거냐? 저는 로봇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 관점에 4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로봇주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게 뭐 시장이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돈을 잘 벌고 또 이렇게 그 뭐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뭐 한 20-30% 높은 그런 수준인데 그쵸.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반대로 또 수출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단가가 20%에서 30% 비싸진 거잖아요. 그쵸. 일단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수출 수혜주, 환율 상승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는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입니다. 왜? 심플하죠. 환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강달러 기조 고환율 상황에서의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누가 있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4가지 정도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조선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 업체가 해외 기업들과 그 수주를 따내는 과정에서 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쪽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IT 쪽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IT 부품 쪽이 아무래도 좀 수출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업들이 분명 고환율 기조에 있어서 지금 사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게 98년 외환위기,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아셔야 될 게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기업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좋은 기업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더더욱 그런 게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돈을 잘 벌어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언제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똑같습니다. 바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딱 정확하게 확인이 끝난다면 그때 사시면 돼요. 이미 벌어놓은 자금들이 많고 이런 수출의 기조가 뭐 단숨에 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올라가고 싶어도 자금의 힘이 약해서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위에 막아놨었던 장벽이 거쳐졌을 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선, IT, 자동차 이런 애들을 계속 잘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가 좋은지 잘 캐치해놨다가 환율이 떨어지는 기조에서 한번 내가 노려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사실 이 개별적으로 펀더멘탈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막 자동차가 수출 잘한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줄 알았는데 주가 떨어진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 로봇주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많잖아요. 뭐 약간 뭐 작은 주식부터 해가지고 뭐 대기업까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좀 대장주를 꼽는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로봇 대장주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많이 다뤘는데 저는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로봇의 성장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 시장에서 유망 산업이 뭐고 그 중에 핵심 기업이 뭔가
이런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통한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로봇 산업이 아무리 봐도 올해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로봇이 막 여기저기 기업들에 쓰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가 그냥 태동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로봇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기가 좀 이르다. 그냥 실제로 그때 로봇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이슈 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원위치로 내려오고 이런 국면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요. 올해부터는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로봇이 올해부터 그렇게까지 좀 클 수 있었던 게 물론 과거부터 이어졌던 흐름이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 그 다음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다 겹쳐지면서 아니 점점 사실 일감들은 많아지는데 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일할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을 대안으로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로봇을 인력의 대안 수단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뭔가 걸림돌이 됐었던 게 비용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 설비를 또 늘려가면서 비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사실 안 쓸 수 없게끔 지금 저렴해진 상황이라서 이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겠다 싶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성장 초기 때는 어떠한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로봇을 이제 팔아야겠죠. 네. 그럼 첫 번째로는 그 로봇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품을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과연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품, 없어서는 안 되고 원가 비중도 높고 이익률도 높은 부품은 무엇인가, 진입장벽도 높고 그걸 봤을 때는 감속기였거든요. 그래서 감속기를 사실 기존에는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일본의 하모드라이브라는 기업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 기업이 하필이면 그 2018, 2019년도 때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감산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로봇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 수요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발 업체들한테 지금 기회가 열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으로 SPG랑 SPB테크라는 기업이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LG와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로봇에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봤을 때 야, 일본의 저 기업에서 우리가 감속기를 따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바로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또 AS도 쉽고 그리고 비용 역시도 비교적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있어서 지금 크게 또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이제 초기 단계 때 부각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SPG도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SBB테크도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또 잠깐 또 기록을 했었던 만큼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거냐? 저는 로봇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 관점에 4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을 결국 그 부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로봇 생산 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 기업들이 적자이지만 슬슬 이제 흑자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떠한 좀 섹터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기존의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특히 생산 기반이 많이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공장에 그냥 로봇 단독적으로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크고 비용도 비싸고 설치하는데 또 번거로움도 많고 했었었는데 이게 점차 비용을 싸게 만들고 사람과 협동을 하면서 같이 쓰여지게끔 하면서 네.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입력값만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로봇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협동 로봇이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한 단계 진화된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협동 로봇이 좋은 게
일단은 비용 자체가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해가지고 비용이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아, 싸군요. 네, 기존에는 1억 정도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협동용 로봇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자, 협동로봇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몇몇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서빙해주는 로봇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네. 서빙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촌치킨 혹시 매장 가보신 분들 계시면 보실 수도 있었는데 네. 로봇이 치킨을 튀겨요. 아, 거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로봇치킨이라고 해서 약간 프랜차이즈 광고는 봤는데 네네. 교촌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교촌이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또 탑 클래스의 프랜차이즈인데 그렇죠. 거기서 지금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피자 가게에서도 고피자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피자를 로봇이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휴게소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런 협동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 생산 기반 외에도 F&B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드는, 사실 커피도 요즘 로봇이 만드는 커피숍이 많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 이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고 네. 두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근데 이 두 기업은 이미 지금 흑자 전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이 거의 한 40-50배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또 새롭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든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에요. 저번에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 심사 거기에서 약간 뭐 보완을 해라? 그래가지고 네네. 약간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수요 예측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모가 최상단 밴드 받았고 수요 예측도 거의 1000대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SBB 테크만큼이나 초기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성 로봇을 만드는 업체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 다음은 또 뭐냐. 로봇이 또 지금은 단순 반복 작업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시킨 일만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AI 시스템이 발전이 되다 보면은 로봇이 지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최근에 테슬라 AI 데이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봤죠. 휴머노이드로 만든다고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가뜩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의 기존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이런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을 만든다? 신선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대감까지만 붙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면은 또 새로운 큰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로봇 시장이 태동기일 때 꼭 로봇주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게 AI 관련주였거든요. 사실 로봇이랑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특이하게 로봇 쪽이 그냥 단순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위주로 막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품,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부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 이 또한 AI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될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도 여러분들 좀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장에는 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정말 먼 미래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뒤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이 원래 초기 때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면 정말 편리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게 로봇이 해킹을 당하거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 영화에서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는 건 AI 시스템일 것인데 요즘도 보면은 이 해킹 사례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최근 러시아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가 해킹 공격을 좀 여러 차례 했어요. 맞아요. 요즘은 또 미중 간의 분쟁이 막 심해지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해킹 이슈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털리고 그냥 그 금전적인 악재를 받는 것까지만 끝났었는데 요즘은 해킹이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요. 스마트 공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이제 로봇이 다 돌려요. 근데 그렇게 로봇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해킹을 걸어버린다? 그럼 공장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로봇의 성능이 좀 더 개발이 됐을 때 로봇을 내가 해킹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움직여가지고 그 공장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되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또 이 부분이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운전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핸들과 페달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그 자동차를 해킹을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델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네, 생명을 잃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안 문제도 굉장히 앞으로는 우리가 좀 크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이 보안 관련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막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로봇 시장이 발전하고 AI 산업군이 발전함에 따라 이 보안도 결국 필연적으로 같이 우리가 봐야 할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이제 로봇 다음에는 AI 그리고 필연적으로 보안 이쪽이 뜰 수가 있으니 이쪽 관련된 섹터라든지 주식들을 잘 살펴보는 게 또 그 다음 뭔가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